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두두님하고 아재돌룸 찍으러 또 서울의 모처에 왔습니다. 지금 두두님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예, 저 아무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그런 그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시는데 혹은 들으시는데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마스크를 썼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뭐 시간이 지나서 보더라도 시대를 반영한 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저희가 크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예, 오늘은 그 요새 가장 핫한 인물 중 한 명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뭐 굉장히 여기저기 미디어에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물론 뭐 나쁜 쪽으로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뭐 굉장히 지금 핫한 인물로 떠올랐는데요. 네네. 우선 전광훈 목사는 1956년생이고요. 전북 의성에서 이제 태어났고, 그리고 그 본인이 27살이던 1983년에 그 지금 요새 유명한 사랑제일교회를 이제 설립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쭉 그 활동을 해왔고, 사실은 2019년까지는 그 교계에서는 나름 좀 그런 입담과 부흥회라든지 그런 데서의 조금 두각되는 모습으로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일반 대중한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 1월에 그 한기총 대표에 이제 선출이 되면서 굉장히 조금 그 종교적인 거 이외에도 약간 정치적이라든지 그 사회 문제 같은 거에 목소리도 내고 그 결정적으로 장외 집회를 뭐 여러 차례 주도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보수 언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2019년 9월에 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라는 그 줄여서 범투본이라는 단체를 설립하면서 거기 대표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좀 반문재인 진영의 장외에서의 반문재인 진영의 약간 상징 같은 그 존재로 부각이 되면서 뭐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뉴스의 량도 늘어나고, 이분이 뭐 집회에서 한마디 한마디 그 이제 이분 되게 어법이 거칠고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뉴스를 장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런 집회의 수준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찰하고 검찰에서 이제 집회 그 일단 내란 선동죄라든지 그 기부 금품법 위반이라든지 또 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든지 그런 혐의를 들어서 경찰 조사도 하고 그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계속 기각이 되다가 작년 올해 2월에 그 선거를 앞두고 그 민주당을 뽑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제 연설을 계속 장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결국 구속이 되게 됩니다. 올해 2월에 구속이 되고, 근데 이제 8주 만에 4월에 이분이 또 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특별 보석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소가 되는데, 그 보석 조건이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하되 이런 장외 집회 같은 거를 주도하거나 참석하지 말아라는 조건이었는데, 이제 조금 잠잠하다가 이번에 그 8월 달에 그 코로나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제 본인이 주도하진 않았지만 거기 참석해서 또 이제 뭐 연설을 함으로써 이분이 감염이 됐죠. 그래서 지금 확진 상태가 됐고, 그 와중에 그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수많은 그 신도들이 확진자가 되면서, 그리고 그 당국의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여기 이제 조사에 그렇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뭐 연일 지금 거의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뭐 언론과 뭐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한편 와중에 이제 이분이 종교인인데 굉장히 지금 2019년부터 보여준 모습은 약간 정치 쪽에 더
활발히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저기 4월달 총선 때 그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에 그 후견인 대표로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뭐 굉장히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하는 얘기,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그 이념적인 노선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뭐 혹자들은 극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기독교 개신교 단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동성애라든지 이제 그 낙태라든지 뭐 그런 데에 대한 이슬람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강렬한 이제 반대를 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그 북한하고의 뭐 군사합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 실제 이제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 노선을 취하고 있고 그게 그 기독자유통일당의 그 선거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진자가 되고 자가격리가 되고 이제 서울의료원에 지금 요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당장은 뭐 뉴스거리가 되진 않는데 뭐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뭐 본인이 하든 원치 않든 간에 굉장히 영향력이 이제 커졌고 뭐 욕을 먹더라도 뭐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전에 황교안 대표 시절의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뭐 확실히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이제 우리 편도 아닌 약간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행보를 이어왔는데 요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는 좀 거리 두려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뭐 더 얘기를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드리면은 네. 그 이제 과연 정광훈 씨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과연 그 피해를 주는 존재인가라고 보면은 또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사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중립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 언론이 조금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큰 관심을 이제 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더 부각이 된 게 아닌가. 그냥 뭐 자기 신념에 따라서 그냥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게 아닌가. 뭐 물론 이 방역 사태에서 이제 이렇게 뭐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 종교 행사를 강행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냥 이분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뭐 신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굳이 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뭐 빤스 목사 이런 얘기는 그거는 뭐 그냥 그 한 얘기고 그게 뭐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이해하기 예. 위해서 뭐 물론 뭐 이 사람이 어법이 직선적이고 좀 독특하기 때문에 문제 발언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빤스라든지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전 우리 언론에서 딱 그 부분만 너무 특정해가지고 또 이 사람을 규정짓는 그런 걸로 쓴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싶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잘 들었고요. 네. 일단 56년생이라는 것 네. 그리고 저기 사진에도 보이는 사랑제일교회 네. 성북구에 있다고 하는데 예. 저기를 만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쭉 활동하다가 큰 자리를 맡은 게 작년 19년 1월에 한기총 대표가 되면서 그러면 한국기독교 총연맹의 거의 뭐 얼굴이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정광훈 목사의 행동이 문제가 됐을 때 미디어나 아니면 SNS 상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비판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기독교 사람들은 일부다,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맡은 자리가 대표라는 것, 그래서 비극인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또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과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좀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리더, 이 문제가 조금 한국에 만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제 정광훈 목사가 계속 대두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와 기독교계에서 많은 논평을 내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한기총이 더 이상 한국 기독교대를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다. 벌써 그 한국 기독교에는 대한예수교 장로이라는 가장 그 영향력이 큰 집단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한기총에서 2015년에 탈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름은 한기총이지만 사실은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제 계속 그 언론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지금 국민들께서는 한기총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그런 오해는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광화문 집회에서 뉴스에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이제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기본적으로 그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뿐만이 아니고 뭐 용인시의 뭐 제일교회도 그렇고 그 이쪽에 기독교 개신교 몇몇 분들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국가의 권권력에 의해서 아무리 방역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거를 뺄 수는 없다. 좀 이런 점에서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경찰하게 이제 그 조사에도 불응하고 뭐 예배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좀 계속 충돌이 있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너희들이 좋아서 하지만 그게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 같은 방역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되는 상황이 있죠. 지금 우리 2단계가 되고 실질적으로 2.5단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업자들, 스포츠 활동, 커피숍도 체인점들은 이제 테이크아웃만 하게 되는,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침해죠. 여러 가지 기본권, 자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것까지 침해되는 상황이라서 물론 종교 중요하지만 그걸로 어디까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데, 제 생각은 이거를 거기 그 정도로만 볼 거냐. 지금 얽혀져 있는 문제가 방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 전부가 아니더라도 종교 지도자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한 건 단순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확진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부 기독교 그리고 그 지도자에 대한 공격으로 진행되는 것, 그리고 방역에 대한 책임으로 진행되는 것, 그리고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악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 이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광훈 목사의 행위가 문정부에 정말 공격이 되느냐, 타격을 입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안 되죠. 물론 소수 기독교 본인의 신도들에게는 굉장히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혹은 기독교 내에서도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욕먹기 딱 좋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반정권 투쟁,
것까지도 욕을 먹을 수 있게 만들죠.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코로나라는 것까지도, 코로나는 사실 바이러스잖아요. 뭐 인격이 없고 의지가 없으니까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지만 코로나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그리고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확진자들, 많이 뭐 몇 번 확진자가 얼마나 퍼뜨렸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얘기 나오죠. 그렇게 뭔가 공격할 대상을 찾는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는 건 옳다쿠나죠. 그래서 사람의 이목과 비난이 저쪽으로 쏠리면 정부 쪽에서는 좀 한숨을 놓을 수도 있고, 게다가 반정부 집회라는 것은 국민들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저런 사태를 통해서 내부 결속까지 이뤄낼 수 있으니까 약간 엑스맨 같은, 자의적으로 그랬다라고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정광훈 목사의 이전 행보가 우리나라의 미래통합단, 이전에 뭐 새누리당, 이 보수층과 결탁이 돼서 굉장히 그쪽 정권을 밀어주는 그런 행동을 많이, 언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옷 갈아입기를 이렇게 지능적으로 엑스맨으로 한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하던 대로 했는데 상황이 이제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 코로나 전국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얘기 여기까지는 뭐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쪽 저쪽 얘기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니까. 하지만 제가 추가로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런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반정부 투쟁도 일부 기독교의 일탈로 보여지고, 국가방역,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몰지각한 사람들로 보여주는 이 상황에서 저처럼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목사와 같이 행동할 수 없죠. 저 집회에 나가기도 어렵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거기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는 있지만 그게 없어지진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의 통로, 의사를 표현하고 표출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통로가 없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광화문 그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제 느낌입니다. 이대로는 이제 코로나가 뭐 정리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는 거죠. 다시 뭐 제2, 제3의 정광훈 목사 같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미움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나타날 뿐이지, 정말로 문재인 정권의 대항마,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된다라는 거죠. 저렇게 극단적인 보수, 극우, 그리고 반정부가 아니어도 지금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다, 혹은 정치적으로 역량이 없다, 일련의 사건들로 이 정권의 이제 도덕성까지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표출하고 문제를 해결시킬 구심점이 되려는 게 저희 이순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저기 광화문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극우이고 뭐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다른 사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이런 방식은 효과적이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바꿨지만 더 이상 그렇게 효과적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상황. 그리고 사실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와서 정권을 바꿨을 때 단순히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을 때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것도 아니죠.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넘겨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시민주도의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아쿠아일로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게 지금 이 채널이고 이순신 프로젝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로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 많이 답답하다. 코로나로 많이 답답한데 정치 현실 또한 많이 답답하다. 그리고 코로나 뒤에 서로 숨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코로나 뒤에 숨어서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의 책임을 현 정권에 물으면서 또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면피, 책임 회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전에도 이후로도 계속 정치적인 이야기, 정책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해결책은 지금 이 정치판 안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오늘 이 주제로 그 말씀을 좀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정광훈 목사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네. 결론이 좋네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거를 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